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께서 의아하다는 듯 물으셨다. 우리 딸 왜 택시를 타고 왔니? 내 생일 선물로 사준 차에 문제라도 생긴 게냐?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그 차는 이제 저희 어머니 차가 되었습니다. 어머님께 더 필요하셨거든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어진 그분의 행동은 내 가슴을 깊은 자부심으로 가득 채웠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글을 보시는 친구 여러분,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채널이 성장하여 여러분께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날 오후, 박태준 회장 일가의 본가는 따뜻하면서도 위압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현대적인 건축 양식의 대저택은 중앙 거실에서 풍겨나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활기가 넘쳤다. 그것은 친척들이 늘 손꼽아 기다리는 원래 가족 모임이었다. 넓은 자갈마당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완벽한 질서 속에 주차되어 있었다. 최신 유럽 세단부터 수억 원을 호가하는 대형 SUV까지 모두가 맑았던 하늘을 갑자기 뒤덮은 먹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안에서는 삼촌, 숙모, 사촌들이 도시 최고의 호텔 케이터링 업체에서 제공한 뷔페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호화로움 속에서 상석에 앉은 박태준 회장 바로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조각된 티크 의자에 편안히 앉은 김민주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아내를 기다리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는 접시에 담긴 1++ 등급 한우 스테이크를 즐기는데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이따금씩 명품 실크 셔츠에 눈에 띄는 금장시계를 찬 사촌의 농담에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그는 그 자체로 재벌가인 아내의 가족들에게 어울리기 위해 애썼다. 김민주는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늘 느꼈다. 비록 그 방에 있는 모두가 회사에서의 그의 이사 자리가 장인인 박태준 회장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의 지나치게 자신감 넘치고 다소 거만한 태도는 종종 일부 친척들을 불편하게 했지만 그들은 인내심과 지혜로 명성이 자자한 박 회장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침묵을 지켰다. 저택의 높은 담장 밖으로 짙은 남색의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다.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뜨거운 아스팔트를 적셨다. 택시 문이 열리고 박서연이 내렸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조금 지쳐 보였다. 택시의 카드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아 그녀는 가방을 뒤져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파스텔 톤의 원피스가 젖지 않도록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며 서둘러 내렸다.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줄 개인 기사도 우산을 씌워줄 사람도 없었다. 서연은 가족들의 호화로운 차들 옆을 지나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정문으로 달려갔다. 웅장한 정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약간 숨이 찼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어깨에 빗방울을 털어낸 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하고는 탐색하는 눈초리로 가득한 사자굴로 들어섰다. 서연이 들어서자 중앙 거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수군거리는 대화 소리가 다시 이어지기 전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눈에 띄게 조용해졌지만 말이다. 서연의 모습은 소박하지만 우아했고 그녀를 둘러싼 사치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다. 옅은 미소로 감추려 했지만 다크서클이 그녀의 지친 기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의 가장으로서 상석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 박 회장에게 다가갔다. 박 회장은 날카로우면서도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딸의 구두가 비에 약간 얼룩져 있고 원피스 아랫단이 축축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부성애적 본능은 딸이 감추려고 애써온 문제들을 즉시 감지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그가 낸 섬세한 소리는 참석한 모든 사람의 귀에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했다. 그는 막 존경스럽게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춘 서연을 바라본 뒤 아내를 위해 일어나거나 의자를 빼줄 생각도 없이 여전히 맛있게 음식을 씹고 있는 김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박 회장은 부드럽게 헛기침을 했고 그것만으로도 식탁의 대화는 완전히 멈췄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중저음의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그의 사위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그는 서연이 왜 늦었는지, 그리고 왜 마치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처럼 흠뻑 젖어 보이는지 물었다.
특히 그녀의 편의를 위해 아주 특별한 생일 선물을 막 해준 참이었는데 말이다. 박 회장은 지난주에 보낸 신형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의 행방에 대해 거짓 호기심을 가장하며 물었다. 설마 차가 고장나서 서연이 타진 날씨에 택시를 타야만 했던 것일까? 서연은 침묵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아직 남편의 행동을 덮어줄 적절한 문장을 찾지 못했다. 온 가족 앞에서 그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연은 순종적인 아내였다. 비록 그녀의 마음이 자주 무너져 내릴지라도 그녀는 항상 남편의 평판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서연의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기 전에 김민준이 입에 음식을 반쯤 채운 채 대화에 끼어들었다. 아주 편안한 태도로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김민준은 장인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는 S클래스 벤츠가 이제 자신의 어머니 오미숙 여사의 손에 있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김민준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일인 양 어머니가 사교클럽 친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크고 호화로운 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듣는 이들의 피를 끓게 하는 주장을 덧붙였다. 사무실만 오가며 소박하게 옷을 입는 서연은 검소하게 살아야 하며 주차 공간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 편리하다는 것이었다. 방은 이전보다 더욱 조용해졌다. 삼촌과 숙모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 차가 허영심으로 유명한 그의 사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박 회장이 그의 유일한 딸인 서연에게 준 개인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민준의 말은 무례할 뿐만 아니라 아내에 대한 완전한 무시와 선물을 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서연은 극심한 수치심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온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다. 그녀는 원피스 자락을 꽉 쥐며 땅이 꺼져 자신을 삼켜버렸으면 하고 바랐다. 남편이 아내의 편안함보다 어머니의 체면을 우선시하는 것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박 회장의 반응은 김민준에게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식탁을 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심지어 분노로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박 회장은 잠시 침묵하며 마치 기이한 곤충을 관찰하듯 사위를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눈까지는 닿지 않는 미소였다. 그는 김민준이 방금 설명한 뒤틀린 논리를 이해하는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 회장은 중립적인 톤으로 이제 오미숙 여사가 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김민준의 정직함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민준은 장인의 반응을 승인의 표시 혹은 적어도 젊은 세대 앞에서 무력한 노인의 모습으로 해석하고는 우쭐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치 아무런 저항 없이 아내 가족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승리감을 느꼈다. 실크 식탁보로 덮인 테이블 아래에서 박 회장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을 보지도 않은 채 그의 손가락은 가족 메신저 앱을 열고 회사의 보안 및 운영팀에게 짧은 명령을 입력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단 한 문장으로 자산회수 프로토콜을 활성화하기에 충분했다. 메시지는 즉시 전송되어 김민준과 그의 어머니 위에 파괴적인 폭풍을 불러일으켰다. 박 회장은 다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커피 잔을 들어 즐겁게 한 모금 마셨다. 마치 매우 수익성 좋은 사업 계약을 막 체결한 것 같았다. 그의 눈은 부드럽게 서연에게 머물며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그녀의 아버지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모든 것을 모르는 김민준은 자신의 머리 위에 다모클레스의 검이 매달려 그의 오만함을 뿌리째 자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탐욕스럽게 계속 식사를 했다. 한편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대조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수도 상류층의 만남의 장소인 한 명품 백화점에서였다. 흐린 하늘조차 오미숙 여사가 자신의 새 장난감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웅장한 중앙 로비의 VIP 하차 구역에 반짝이는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약간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다. 오미숙 여사는 턱을 치켜든 채 차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울리지 않는 색상들로 치장하고 있었다.
명품 브랜드 로고를 과시하려는 어설픈 시도로. 악어 가죽 모조품 가방이 팔에 걸려 있었고 손가락에는 지나치게 반짝이는 금반지들이 가득했다. 그녀 주위에는 사교 클럽 친구 5명이 다양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감탄하고 어떤 이는 질투하며 오미숙 여사 집안의 평범한 출신을 아는 몇몇은 몰래 비웃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무대의 주인공은 오미숙 여사였다. 그녀는 이 크고 웅장한 차가 사랑하는 아들 김민준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했다. 그녀는 민준의 사업이 번창하여 이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차를 할부도 없이 현금으로 사줄 수 있었다고 자랑했다. 그녀는 마치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듯 차의 보닛을 어루만지며 열선과 통풍 기능이 있는 편안한 좌석과 최첨단 오디오 시스템을 뽐냈다. 그녀는 며느리가 아들의 성공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것처럼 서연의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의 친구들은 거짓 칭찬으로 그녀를 치켜세웠고 이는 오미숙 여사의 자존심을 더욱 부풀렸다. 그들은 민준이 얼마나 좋은 아들인지, 오미숙 여사가 그렇게 성공하고 효심 깊은 아들을 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칭찬했다. 오미숙 여사는 스펀지처럼 모든 칭찬을 빨아들이며 세상의 정상에 선 기분을 느꼈다. 심지어 그녀는 더 오래된 세단을 타고 온 친구 중 한 명에게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이제 차를 바꿀 때가 되었다고 넌지시 쏘아붙이기까지 했다. 거의 30분간의 과식 끝에 만족한 오미숙 여사는 마침내 모임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단골 피부관리실에 얼굴 관리를 받으러 가야 한다며 최대한 우아하게 작별 인사를 했다. 오미숙 여사는 손잡이의 버튼을 눌러 차문을 열고 새 가죽 냄새가 나는 시원한 실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는 운전석에 앉아 키가 더 커 보이도록 등을 곧게 펴고 여전히 로비 보도에 서서 그녀의 출발을 지켜보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흔들었다. 완전한 자신감으로 오미숙 여사는 시동 버튼을 눌렀지만 바로 거기서 그녀의 악몽이 시작되었다. 부드러운 엔진음 대신 길고 날카로우며 귀를 찢을 듯한 경보음이 울렸다. 평소 미래적인 그래픽으로 빛나던 계기판이 완전히 빨갛게 변했다. 모든 경고등이 마치 고장난 디스코텍 조명처럼 동시에 깜빡이며 좁은 실내의 공황 상태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오미숙 여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녀가 그렇게 자랑했던 프리미엄 스피커를 통해 차량 컴퓨터 시스템에 자동화된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조로운 로봇 음성이었지만 메시지는 매우 명확했다. 경고, 인가되지 않은 자산 사용이 감지되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관리자에 의해 엔진이 영구적으로 잠겼습니다.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오미숙 여사는 공황 상태에 빠져 시동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심지어 손바닥으로 핸들을 내리쳤지만 차는 마치 값비싼 고철 덩어리처럼 완전히 죽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지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두꺼운 화장을 망가뜨렸다. 상황은 차량의 보안 시스템이 도난 경보기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경적을 울리기 시작하면서 더욱 굴욕적으로 변했다. 천장이 높은 백화점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소리는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었다. 백화점 보안 요원들, 지나가던 방문객들, 택시기사들, 그리고 물론 아직 떠나지 않았던 오미숙 여사의 친구들까지 모두 벤츠를 쳐다보았다. 이전에 그녀를 부러워하던 오미숙 여사의 친구들은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오미숙 여사가 어항 속 물고기처럼 안에서 미친 듯이 창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며 웃음을 참았다. 오미숙 여사는 창피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을 열려고 했지만 박 회장의 IT팀에 의해 원격으로 제어되는 중앙 잠금 시스템이 그녀를 자동으로 가두어 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고급 차 안에 갇혀 수백 쌍의 눈을 위한 무료 구경거리가 되었다. 박 회장의 회사 본사에서 한 젊은 IT 직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그는 방금 회사 소유주로부터의 최우선 명령을 실행했다. 그의 화면에는 해당 번호판을 가진 차량의 상태가 잠김, 비인가 사용자로 표시되어 있었다. 직원은 다음 명령을 입력했다. 심리적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3분 간격 후 문잠금 해제. 동시에 해당 지역에서 대기 중인 자산 회수팀에게 현재 위치 신호 전송. 멀리 백화점 로비에서 그 3분은 오미숙 여사에게 3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친구들이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우스꽝스러운 사건을 녹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며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의 방음 유리창에 막혔다. 그녀는 히스테리하게 울었다. 그녀의 아이 메이크업이 번져 뺨을 타고 흐르는 검은 액체로 변하며 그녀가 그렇게 애써 쌓아 올린 사교계 명사의 이미지를 산산조각냈다. 마침내 문 잠금 장치가 철컥하는 큰 소리와 함께 자동으로 풀렸을 때 오미숙 여사는 즉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지치고 충격을 받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멀리서 대기업 로고가 새겨진 밝은 주황색 견인차가 이미 군중을 해치고 로비 구역으로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트럭에서 내린 직원들은 전형적인 허름한 작업자들이 아니라 검은색 특수활동복을 입은 건장하고 단호한 표정의 보안 요원 2명이었다. 그들은 자산 압류에 관한 법적 서류가 든 파일을 들고 오미숙 여사의 차를 향해 단호한 걸음으로 걸어왔다. 그때서야 오미숙 여사는 이것이 단순한 엔진 고장이 아니라 반격이며 자신이 이미 산산조각난 자존심 외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이 전장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소 방문객들의 활동으로 분주했던 백화점 로비의 분위기는 이제 긴장감과 희극의 무대로 변모했다. 비상등을 조용히 회전시키며 도착한 거대한 주황색 견인차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군중을 갈라놓았다. 트럭 양쪽에는 서연의 아버지가 소유한 대기업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는 한국 재계에서 매우 존경받는 이름이었다. 트럭에서 내린 2명의 건장한 보안 요원은 평범한 작업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가슴에 회사 배지가 달린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특수활동복을 입고 귀에는 통신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평평하고 차가웠으며 전문적이었고 VIP 하차 구역 한가운데 멈춰선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오미숙 여사는 여전히 차 안에 갇혀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차의 틴팅된 유리는 바깥 사람들의 표정을 명확히 볼 수 없게 했지만 그녀는 수백 쌍의 눈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아직 남은 자존심이 뒤섞여 세차게 뛰었다.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운전석 창문을 단호하게 두드려 오미숙 여사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꺼지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를 뚫지 못했다. 요원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작은 전자장치를 꺼내 문 손잡이에 가까이 댔다. 즉시 차의 잠금 장치가 철컥하는 큰 소리와 함께 열렸다. 운전석 문이 활짝 열리면서 로비의 뜨거운 공기와 군중의 웅성거림이 시원한 실내로 밀려 들어왔다. 보안 요원은 약간 몸을 숙였지만 그의 말투에는 친절함이 전혀 없었다. 그는 오미숙 여사에게 차량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즉시 회사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느낀 오미숙 여사는 분노에 차 폭발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핸들을 붙잡고 움직이기를 거부했다. 목이 맨 목소리로 그녀는 차가 아들 민준의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소리쳤다. 그녀는 경찰에 전화해서 그들을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오미숙 여사의 히스테리한 외침이 로비 천장에 울려 퍼졌고 백화점 방문객들은 그런 소동을 벌이는 중년 여성이 누구인지 보려고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여러 사람이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기능을 켜고 이 창피한 사건을 실시간으로 녹화하기 시작했다. 보안 요원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공식 문서가 담긴 플라스틱 파일을 꺼냈다. 그는 봉인되고 서명된 자산 회수 명령서를 보여주었다. 군중의 앞줄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그는 문제의 차량이 박태준 회장 회사의 운영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서면 허가 없는 사람에 의해 오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자산과 오용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보도에 멍하니 서 있던 오미숙 여사 친구들의 귀에 울려 퍼졌다. 그들의 표정은 혼란에서 경멸로 바뀌었다. 오미숙 여사가 그렇게 자랑하던 고급차가 사실은 아들의 성공의 결실이 아니라 사돈 회사의 업무용 차량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오미숙 여사가 계속 저항하며 내리기를 거부하자 보안 요원들은 마침내 규약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한 요원이 동료에게 신호를 보냈다. 민첩하지만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오미숙 여사의 손을 핸들에서 떼어냈다. 오미숙 여사는 버릇없는 아이처럼 발버둥 쳤다. 그녀의 발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렸지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중년 여성의 힘은 훈련된 2명의 경호원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다. 몇 초 만에 오미숙 여사는 차에서 끌려 나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다가 균형을 잡기 위해 로비 기둥을 잡지 않았다면 아스팔트에 넘어졌을 것이다. 그녀의 모조품 가방이 떨어져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값싼 립스틱, 구겨진 휴지, 그리고 쇼핑 영수증만 들어있는 불룩한 지갑이었다. 다음 장면은 모든 굴욕의 절정이었다. 견인차 기사가 재빨리 벤츠의 앞범퍼에 고리를 걸었다. 견인 기계가 굉음을 내며 거대한 차를 트럭 플랫폼 위로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 오미숙 여사는 달려가 트럭 옆면을 두드리며 차를 가져가지 말라고 울며 애원했다. 그녀는 마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구해줄 것처럼 민준의 이름을 외쳤지만 어떤 영웅도 나타나지 않았다. 트럭은 오미숙 여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사회적 지위의 상징을 싣고 천천히 멀어져 갔다. 그녀는 도로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다. 예전에 그렇게 공들였던 머리 스타일은 이제 헝클어졌고 번진 마스카라는 대낮에 그녀의 모습을 유령처럼 보이게 했다. 주위의 누구도 그녀를 돕지 않았다. 그들은 사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느라 너무 바빴다. 오미숙 여사의 친구 중 한 명, 이전에 그녀가 낡은 차 때문에 무시했던 입이 험한 여성이 비꼬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는 오미숙 여사가 일어나는 것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지 않고 단지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아드님, 차가 급한 회사 일이 생겼나 봐요. 카카오 택시라도 부르시죠? 그 말은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을 유발했다. 오미숙 여사는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세상은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 한 방문객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보안 요원에게 끌려나가는 오미숙 여사 영상이 도시의 가십 계정에 올라와 몇 분 만에 수천 조회수를 기록했다. 헤드라인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잔인했다. 사모님 스타일, 알고 보니 사돈회사 리스 차량. 박 회장의 저택으로 돌아와 파티 분위기는 여전히 평온했다. 백화점 로비에서 방금 일어난 혼란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디저트를 즐기는 손님들을 위해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왔다. 서연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앞에 놓인 빈 접시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옆에서 여전히 개걸스럽게 음식을 씹는 남편의 소리를 무시하려고 애썼다. 김민주는 매우 편안해 보였다. 그는 이따금씩 입을 가리지 않고 작은 트림을 하며 박 회장의 질문에 아무런 논쟁 없이 성공적으로 대답한 후 장인댁에서 작은 왕처럼 행세했다. 그는 그 방의 고요함이 큰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몰랐다.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민준의 휴대폰이 시끄러운 최신 유행가 벨소리와 함께 격렬하게 진동했다. 그 소리는 방의 평온을 깨뜨렸고 몇몇 삼촌들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민준은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을 보았다. 그는 어머니가 새 차를 뽐낼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 전화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활짝 웃었다. 자신감 있게 민주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감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비통한 울음과 섞인 히스테리한 비명이었다. 오미숙 여사의 목소리는 너무 커서 옆에 앉아있던 서연조차도 희미하게 들을 수 있었다. 민준의 얼굴은 창피함으로 붉어졌다가 분노로 창백해졌다. 그는 어머니의 끊어지는 이야기를 들었다. 차가 깡패들에게 강제로 견인되었고 친구들 앞에서 굴욕을 당했으며 지금은 길거리에 버려졌다는 것이었다. 민준의 좁은 마음은 즉시 모든 것이 서연의 짓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상처받은 서연이 몰래 경찰에 전화했거나 차보험을 해지했다고 생각했다. 분노가 그를 삼켰다. 민준은 접시에 숟가락을 던져 요란한 소리를 냈고 방 전체가 즉시 조용해졌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의 의자가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눈이 뒤집힌 채 민준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있는 서연의 얼굴을 가리켰다. 그는 수십 명의 친척들 앞에서 아내에게 소리쳤다. 그는 서연이 시어머니를 모욕한 배은망덕한 아내라고 비난했다. 민준은 서연이 무슨 짓을 해서 차를 빼앗아 가게 했는지 소리치며 물었다. 민준의 목에 핏대가 섰다. 그의 얼굴은 온갖 모욕을 퍼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헤아릴 수 없는 표정, 연민과 피로가 뒤섞인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입을 열기 전에 중저음의 목소리가 뜨거운 칼이 버터를 자르듯 민준의 분노를 끊었다. 박 회장이 상석에서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침착했지만 모두를 숨죽이게 하는 아우라가 있었다. 그는 소리치지도 식탁을 치지도 않고 단지 민준에게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손을 살짝 들었다. 놀랍게도 분노에 차있던 민준은 입을 다물었다. 그의 입은 약간 벌어진 채였다. 박 회장은 식탁을 돌아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사위에게 다가갈 때 단호했다. 그는 정확히 민준에게서 2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많은 경쟁자들을 굴복시켰던 사업가의 날카롭고 꿰뚫는 눈빛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중립적인 톤으로 박 회장은 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소유주인 회사가 현재 사용자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차가 회수되었다고 설명했다. 민준은 장인의 말을 이해하려 애쓰며 입을 열었다. 박 회장은 계속해서 이번에는 더욱 차가운 톤으로 말했다. 그는 민준의 어머니가 차가 필요하다고 들었으니 지금 길에서 더위에 시달리고 있을 테니 즉시 가보라고 했다. 당황한 민준은 사무실로 돌아가야 한다고 변명하려 했지만 박 회장은 다시 그의 말을 끊었다. 죽음과 같은 침착함으로 박 회장은 민준에게 새로운 현실을 알려주었다. 그는 민준이 타고 온 세단, 즉 그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온 회사차의 열쇠를 요구했다. 민준은 반사적으로 바지 주머니를 잡으며 열쇠를 내주기를 거부했다. 박 회장은 희미하고 무서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 차가 직원 복지이며 그날 오후 50으로 심각한 윤리 위반과 자산 남용으로 민준의 이름이 회사 직원 명단에서 삭제되었으므로 민준은 더 이상 그 차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해고 소식은 마치 박 회장이 가족 식사 중에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전달되었다.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지지를 구하며 서연의 삼촌들과 숙모들을 바라보았지만 모두가 경멸과 냉담함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아무도 그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박 회장은 열쇠를 요구하며 손을 내밀었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은 주머니를 뒤져 세단 열쇠를 건넸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인생을 내주는 것과 같았다. 그 차와 그 직업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굴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 회장은 주머니에서 지폐 한 장, 5만 원짜리를 꺼냈다. 그는 지폐를 조심스럽게 접어 민준의 비싼 셔츠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박 회장은 주머니를 2번 두드린 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속삭였다. 그 돈은 택시비로 쓰라는 것이었다. 고급 택시는 너무 비싸니 민준은 서연에 대해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절약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박 회장은 방구석에서 기다리고 있던 집의 보안 책임자에게 고갯짓을 했다. 2명의 건장한 경호원이 다가왔다. 그들은 민준을 거칠게 건드리지 않고 단지 그의 양옆에 서서 즉시 떠나라는 강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민준은 아내가 자신을 변호해 주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서연을 보았지만 서연은 이미 돌아선 뒤였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마치 민준이 더 이상 그곳에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비틀거리는 걸음과 산산조각난 자존심으로 민준은 끝내지 못한 맛있는 음식을 지나 출구를 향해 그 웅장한 식당에서 쫓겨났다. 그의 뒤에서 가족들의 대화는 천천히 다시 시작되었다. 마치 시야를 가리던 쓰레기 조각이 방금 제자리에 놓인 것처럼 김민준이 박 회장의 저택 정문을 나섰을 때 그가 내딛는 걸음마다 폭발적인 분노와 가슴 찢어지는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를 호위하던 2명의 건장한 경호원은 높은 철제 대문까지 그를 따라왔다.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민준이 이제 이 호화로운 부지에서 즉시 제거되어야 할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외치고 있었다. 자동문이 묵직한 금속 소리를 내며 그의 등 뒤에서 천천히 닫혔을 때 민준은 마치 자신의 안락한 삶으로 가는 문이 영원히 닫힌 것처럼 느꼈다. 그는 멍하니 바깥 보도에 서서 따뜻하게 불빛이 빛나는 웅장한 집을 바라보았다. 해고당하고 추방된 남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사위로서 저녁의 나머지를 즐겼어야 할 장소였다. 흐렸던 하늘이 마침내 그 내용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가랑비가 아니라 차갑고 거센 폭우였다. 마치 자연 자체가 민준을 모욕하는 파티에 동참하는 것 같았다. 오늘 민준은 길가의 나무 아래로 급히 피했지만 그 잎사귀는 물의 공격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에 충분히 빽빽하지 않았다. 서연의 가족 카드로 상값 비싼 실크 셔츠는 이제 흠뻑 젖어 피부에 달라붙었다. 절망 속에서 그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 스마트폰을 꺼냈고 그 화면은 빗방울에 약간 젖어 있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는 택시 앱을 열었다. 장인의 이웃이나 지인이 그를 거지처럼 길에서 보기 전에 빨리 그곳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박 회장이 사는 고급 주택단지는 보안 규정이 매우 엄격했다. 민준의 휴대폰에 있는 택시 앱은 소유주의 출입 허가 없이는 어떤 운전자도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이 사설 주거 지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알림을 표시했다. 민준은 택시에게 차단기를 열어주길 바라며 입구의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전화는 거절당했다. 그의 번호는 분명히 차단되었거나 무시하도록 표시되어 있었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민준은 그가 있는 곳에서 거의 2km 떨어진 주택단지 정문까지 걸어가야 했다. 평소 에어컨이 켜진 차로 몇 분이면 갈 거리가 이제는 고문의 길처럼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민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반짝이는 가죽 구두는 아스팔트의 더러운 물웅덩이를 밟았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의 자존심의 고통이었다. 비는 거세졌고 강한 바람이 나무들을 격렬하게 흔들었다. 5분도 채 안 되어 민준은 완전히 흠뻑 젖었다. 이전에 젤로 손질했던 머리카락은 이제 이마 위로 축 늘어져 있었다. 비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솟아오르기 시작한 분노의 눈물을 감추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서연을 저주했다. 박 회장을 저주했다. 그는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느꼈다. 그의 뒤틀린 논리로는 사위로서 그는 그런 편의를 누릴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장인의 분노는 단순한 차 한 대 때문에 과도했다. 그는 진짜 문제가 수년 동안 쌓여온 자신의 뻔뻔함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민준이 폭풍 속에서 비틀거릴 때 매우 밝은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그의 등을 뒤에서 비추었다. 민준은 그냥 지나가는 이웃이길 바라며 보도 가장자리로 비켜섰지만 차는 그에게 다가오면서 속도를 줄였다. 그것은 그날 오후 그의 어머니에게서 압수된 것과 같은 종류의 진주색 대형 SUV였지만 이것은 완전히 새 것이었다. 번호판은 아직 임시 번호판이었다. 민준은 약간의 동정심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돌아섰다. 어쩌면 박 회장이 마음을 바꿔 운전기사에게 그를 입구까지 데려다 주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차의 유리는 최고의 발수 코팅으로 처리되어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기 때문에 민준은 안에 누가 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운전석에는 박 회장이 있었다. 중년의 남자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편안하게 운전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하고 말랐으며 밖에서도 희미하게 들리는 클래식 음악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의 아내는 더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서연은 따뜻한 음료가 든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차가 민준 옆을 천천히 지나갈 때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민준은 아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서연이 돌아보고 추위에 떠는 남편을 보고 아버지에게 멈춰달라고 부탁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서연은 정면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민준이 길 위에 중요하지 않은 물체, 가로등이나 쓰레기통처럼 보였다. 서연의 눈에는 증오가 없었고 단지 절대적인 무관심만 있었다. 차는 다시 속도를 냈다. 그 타이어가 꽤 깊은 웅덩이를 지나가면서 이미 흠뻑 젖은 민준의 바지에 갈색 진흙을 튀겼다. 민준은 진흙과 빗물에 흠뻑 젖은 채 그곳에 서서 그 고급차의 후미등이 모퉁이를 돌아 출구문 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느끼며 홀로 남겨졌다. 1시간 후 민준은 마침내 월세와 공과금을 모두 서연이 내주던 그가 집이라고 부르던 월세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의 몸은 격렬하게 떨렸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그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약간의 온기나 적어도 감정을 쏟아낼 곳을 찾기를 바랐지만 거실에서 그를 맞이한 광경은
그에게 더 큰 두통을 안겨줄 뿐이었다. 집은 엉망이었다. 거실 소파에는 오미숙 여사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번진 마스카라 자국이 여전히 뺨을 얼룩지게 했다. 그의 어머니도 흠뻑 젖어 있었다. 아무래도 백화점에서 괜찮은 교통수단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모양이다. 마찬가지로 비참한 상태로 집에 도착한 민준을 보고도 오미숙 여사는 그의 안부를 묻거나 수건을 가져다주는 대신 즉시 일어나 분노를 터뜨렸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가리키며 아들로서의 책임감이 어디 있냐고 소리쳤다. 오미숙 여사는 백화점에서의 비극을 다시 이야기하며 어떻게 자신이 범죄자처럼 취급받고 도시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었는지 과장했다. 그녀는 민준이 아내를 통제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며 서연에게 너무 무르게 대해서 며느리가 회사차를 회수하는 무례한 행동을 저지를 용기를 주었다고 비난했다. 오미숙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이 그리 크지 않은 아파트를 가득 채워 민준의 귀를 윙윙거리게 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친 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의 고함에 맞대응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고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탐욕과 허세 때문에 일어났다고 소리쳤다. 민준은 어머니가 차의 소유에 대해 입을 다물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해고당하고 쫓겨나고 박 회장의 온 가족 앞에서 굴욕을 당했다고 말했다. 오미숙 여사는 해고라는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져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자존심은 실수를 인정하기에는 너무 컸다. 대신 그녀는 상황을 뒤집었다. 그녀는 만약 민준이 정말로 항상 자랑하던 것처럼 성공하고 부자였다면 해고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싸움은 분노 속에서 계속되었고 서로를 비난하며 조화롭고 번영하는 가족이라는 가면 아래 숨겨왔던 더러운 비밀들을 들추어냈다. 그들의 위장이 동시에 시끄럽게 울릴 때에야 논쟁이 멈췄다. 배고픔이 감정을 이겼다. 그들은 정오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 회장 파티의 고급 음식은 먼 기억이었고 자랑하느라 너무 바빴던 오미숙 여사 역시 백화점에서 점심을 먹지 못했다. 스트레스와 비에 젖은 피로와 결합된 배고픔은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민주는 자존심을 삼키려 애쓰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옷 때문에 젖은 소파에 앉아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비싼 패스트푸드를 잔뜩 주문할 생각이었다. 맛있는 음식이 적어도 이 나쁜 날을 조금은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는 음식 배달 앱을 열었다. 그의 손가락은 재빨리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프라이드 치킨 레스토랑의 패밀리 메뉴를 선택했다. 그는 여러 사이드 메뉴와 큰 음료를 추가했다. 총액은 거의 4만 원에 달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주문 버튼을 누르고 앱에 저장된 신용카드 결제 방법을 선택했다. 로딩원이 휴대폰 화면에서 돌아갔다. 민주는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드 치킨을 상상하며 침을 삼켰다. 하지만 주문 수락 알림 대신 화면에 빨간색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다. 거래 실패. 카드 발급사에서 결제가 거부되었습니다. 민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네트워크 오류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그가 항상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던 플래티넘 카드였다. 결과는 같았다. 거부됨. 그의 관자놀이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아직 마르지 않은 빗물과 섞였다. 그는 등록된 모든 카드, 체크카드, 쇼핑카드, 디지털 지갑의 카드를 시도했다. 하나씩 모두 거래를 거부했다. 그때서야 현실이 그를 강하게 덮쳤다. 그는 방금 그 모든 카드들이 서연의 급여 계좌가 주 계좌인 가족 보조카드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서연이 그의 생활 방식을 지원했고 민준은 단지 카드를 긁기만 했다. 민준의 손가락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는 개인 계좌, 즉 박 회장 회사에서의 직장에서 받은 월급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20만 원. 그것이 그가 스스로 번 모든 돈이었다. 나머지는 이미 지난달에 어머니의 가전제품 할부금으로 써버렸다. 그리고 그 계좌 역시 해고되었기 때문에 곧 동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오미숙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어떤 카드도 사용할 수 없다고, 서연이 모든 것을 막았다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오미숙 여사는 좌절감에 소리를 지르며 민준에게 소파 쿠션을 던졌고 자기 집에서 굶어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다. 마치 그 고통이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갑자기 집 밖의 전기 계량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계속해서 들려왔다. 그것은 선불 전기 계량기의 잔해기 위험 수준이라는 경고음이었다. 민준과 오미숙 여사는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계량기는 항상 자녀들의 물류 필요를 관리하는 박 회장의 개인 비서에 의해 자동으로 충전되었다. 이제는 그런 편의가 더 이상 없었다. 그 경고음은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민주는 이전에 박 회장이 준 현금을 주머니에서 찾았다. 5만 원짜리 지폐는 흠뻑 젖고 구겨져 있었다. 그가 충전 카드를 사러 편의점으로 달려갈 생각조차 하기 전에 딸깍하는 큰 소리가 들렸다. 즉시 집의 모든 불이 꺼졌다. 선풍기가 멈추고 텔레비전이 검게 변했다. 완전한 어둠이 그들을 감쌌다. 월세 아파트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간헐적인 번갯불에만 비춰진 채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그 어둠 속에서 무서워하는 아이처럼 울기 시작한 오미숙 여사의 흐느낌이 들렸다. 민주는 어둠 속에서 소파에 기대어 앉았다. 배고픔에 배가 아프고 추위에 몸이 떨리며 지갑은 비어 있었다. 그날 밤 그의 응석바지 인생에서 처음으로 민주는 진정한 가난이 무엇인지 느꼈다. 음식도 빛도 출구도 없이 다음 날 아침 태양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전기 부족으로 여전히 어둠에 잠겨있는 민준의 월세 아파트의 암울한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밤새 선풍기와 에어컨이 꺼진 채 민준은 땀으로 끈적거리는 몸으로 잠에서 깼다. 그는 욱신거리는 두통과 함께 눈을 떴다. 어젯밤의 스트레스와 배고픔의 잔재가 여전히 그의 몸을 괴롭혔다.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하인이 준비하던 커피향도 나지 않았다. 그리고 최악은 수도 펌프 역시 끊긴 전기에 의존했기 때문에 화장실 수도꼭지에서는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았다. 상황에 떠밀려 민주는 이미 탁해진 욕조에 남은 물로 몸을 씻고 전날 흠뻑 젖었던 근무복 셔츠를 다시 입었다. 이제 마른 셔츠는 구겨지고 눅눅한 냄새가 났으며 바지의 진흙 얼룩은 젖은 천으로 문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가려지지 않았다. 그는 구석에 있는 깨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헝클어진 모습, 잠 부족으로 충혈된 눈, 그리고 지저분하게 자란 수염을 보았다. 그러나 그의 거대한 자존심은 여전히 그를 사무실로 가도록 몰아붙였다.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는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어제의 해고가 단지 박 회장의 감정적인 위협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가서 사과하거나 적어도 헌신적인 근무 태도를 보이면 장인이 마음을 풀 것이라고 확신했다. 평소 에어컨이 켜진 세단에서 편안하게 하던 출근길은 고문이 되었다. 민주는 큰 길까지 걸어가서 수천 명의 다른 승객들의 땀냄새로 가득한 만원 시내버스에 몸을 구겨 넣어야 했다. 그는 문 근처에 꽉 끼어 서서 신발이 밟히지 않도록 애쓰고 빈속 때문에 인치던 메스꺼움을 참았다. 서울의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에 도착한 민주는 이미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듯 억지로 허리를 펴고 박 회장 소유의 고층 빌딩으로 걸어갔다. 그는 셔츠 깃을 바로잡았다. 하지만 보도에서 마주친 몇몇 옛 동료들의 시선은 달랐다. 그들은 그에게 인사하지 않고 시선을 피하거나 속삭이며 비웃는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무래도 파티에서 일어난 일과 그의 어머니의 바이럴 영상에 대한 소문이 그의 발걸음보다 더 빨리 퍼진 모양이었다. 민주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웅장한 건물 로비로 들어섰다. 그는 자동 개찰구로 향해 목에 걸고 있던 사원증을 꺼냈다. 지난 3년 동안 근육 기억이 된 움직임으로 그는 카드를 스캐너에 댔다. 평소라면 불빛이 녹색으로 바뀌고 개찰구가 열렸겠지만 이번에는 기계가 길고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고 불빛이 밝은 빨간색으로 켜졌다. 접근 거부라는 단어가 기계의 작은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창피함을 느낀 민주는 카드를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긁었다. 그의 뒤에 선 직원들의 줄이 조급하게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거부음은 그의 외톨이 신세를 알리는 사이렌과 같았다. 민준이 좌절감에 기계를 치기 전에
건장한 건물 보안 요원 2명이 이미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민준이 예전에 담배를 사오라고 시키거나 어머니의 쇼핑백을 들어주라고 부리던 보안 책임자였다. 하지만 오늘 그 경비원의 시선은 마치 의심스러운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차갑고 멀었다. 경비원은 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단호하고 중립적인 목소리로 그는 민준에게 사무실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알렸다. 명령은 이사회에서 직접 내려왔고 민준의 이름은 이미 건물의 보안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민준은 오해를 풀기 위해 인사부장을 만나고 싶다고 소리치며 반박하려 했지만 경비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보안 요원은 몸을 살짝 숙여 안내 데스크 아래에 있던 판지 상자를 집어들었다. 그는 상자를 민준의 가슴에 거칠게 밀어붙였다. 상자 안에는 그의 책상에서 치워진 개인 물품들이 들어있었다. 유리가 깨진 그와 서연의 사진 액자, 최고의 부장님이라고 쓰인 커피 머그컵, 스테이플러, 그리고 값싼 볼펜 몇 자루였다. 그 잡동사니 더미 위에는 회사의 공식 로고가 찍힌 봉인된 흰 봉투가 있었다. 그것은 해고 통지서였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은 봉투를 열었다. 그의 눈은 냉혹하지만 치명적인 법률 용어들을 훑었다. 해고 사유는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심각한 윤리 강령 위반, 회사 자산 남용, 그리고 기업 이미지의 해로운 행위. 퇴직금이나 추천서는 없었고 모든 회사 비품을 반납하지 않으면 형사소송에 직면할 것이라는 통지뿐이었다. 민주는 붐비는 로비 한가운데서 로봇처럼 상자를 끌어안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지나가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기분이었다. 창피함이 얼굴부터 귀까지 타올랐다. 그는 돌아서서 한때 그에게 정체성과 자부심을 주었던 곳에서 비틀거리며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대기업에서의 3년 경력으로 다른 곳, 심지어 박 회장의 경쟁사에서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남은 얼마 안 되는 인터넷 데이터로 그는 경쟁사에 있는 몇몇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과거에 그를 스카우트하려 했던 다른 부동산 회사의 마케팅 이사에게였다. 민주는 명랑하게 들리려고 애쓰며 친근하게 인사하고 그의 가족 안부를 물은 뒤 새로운 도전을 찾고 싶다는 관심을 표명했지만 저편의 목소리는 불편하고 서두르는 듯했다. 그 사람은 민준의 말을 끊고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는 비즈니스 업계가 매우 좁고 자산 남용에 대한 소문은 누구의 평판에도 독약과 같다고 설명했다. 어떤 신뢰할 수 있는 회사도 박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해고당하고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감히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 사람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2번째, 3번째 그리고 10번째 연락처에 전화했다. 결과는 같았다. 어떤 이는 받지 않았고 다른 이들은 즉시 그의 번호를 차단했으며 몇몇은 그의 이름이 이미 업계 인사부장 협회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박 회장은 정말로 그의 모든 문을 닫아버렸다. 민주는 단지 직업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잃었다. 잔인한 서울의 태양 아래 민주는 자신이 이제 어떤 곳에서도 팔리지 않는 독성 평판을 가진 실업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추방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고 민준의 삶은 더욱 깊은 어려움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어두운 월세 아파트에서 텔레비전부터 믹서기까지 남은 가전제품을 하나씩 동네 고물상에게 헐값에 팔며 생존했다. 그 돈은 하루에 샌드위치 하나를 먹고 불을 밝힐 양초를 사기에도 빠듯했다. 그런 절망 속에서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들고 나타났다. 서연이 공식적으로 이혼을 신청한 것이었다. 민주는 교활한 눈으로 소송 서류를 읽었다. 그의 조작적인 마음은 이것을 끝이 아니라 황금 같은 기회로 보았다. 그는 재산 분할을 생각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서연의 재산과 박 회장의 선물은 상당했다. 민준의 논리로는 합법적인 남편으로서 그는 그 재산의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었다. 구석에서 차가운 샌드위치를 씹고 있던 오미숙 여사는 재산 소송 이야기를 듣고 활기를 띠었다. 그녀는 아들의 귀에 독을 속삭이며 그들이 살던 호화로운 집, 차,
그리고 회사 주식의 일부를 요구하라고 부추겼다. 오미숙 여사는 법이 분명히 남편의 편을 들 것이며 서연이 전 남편을 아무것도 없이 내쫓을 만큼 잔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민준을 설득했다. 남은 마지막 돈으로 민준은 도시 외곽의 상가에 사무실을 둔 사건을 이기는 것보다 허풍을 더 많이 떠는 값싼 변호사를 고용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그는 새로운 백만장자가 되어 그곳을 나올 것이라는 헛된 자신감을 가지고 법원으로 갔다. 재판날이 왔다. 가정법원의 분위기는 형식적이고 차가웠다. 민준은 남은 옷 중 가장 좋은 셔츠를 입었다. 지난주 급격한 체중 감소로 약간 헐렁했지만 그는 판사의 동정심을 사기 위해 최대한 애처롭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탐욕으로 빛나고 있었다. 법정 반대편에서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모습은 정말 달랐다. 그녀는 우아한 네이비색 원피스와 정성스럽게 맨 실크 스카프로 눈부시게 빛났다. 그녀의 얼굴은 깨끗하고 평온했으며 민준이 이전에는 결코 본 적 없는 결단력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서연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가족법 전문 로펌과 함께였다. 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류로 가득 찬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재판은 소장과 답변서 낭독으로 시작되었다.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되자 민준의 변호사는 즉시 터무니없는 요구로 공격했다. 그는 수십억 원 상당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민준이 가업 경영과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민준은 심지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한 푼도 없이 비인간적으로 쫓겨났다고 말했다. 그는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오미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그들이 받게 될 돈을 상상하며 빛났다. 하지만 민준과 그의 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승리의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서연의 수석 변호사, 두꺼운 안경을 쓰고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 남자가 조용히 일어섰다. 그는 감정적인 말로 민준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고 데이터로 반박했다. 그는 법원에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의 가계 재정에 대한 법의 학적 감사 증거를 제출할 허가를 요청했다. 변호사는 은행 거래 내역서, 신용카드 청구서, 송금 증명서가 벽돌만큼 두껍게 쌓인 큰 상자를 열었다. 그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결혼 생활 동안 민주는 가계 지출에 단 한 푼도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얼마 안 되는 월급은 항상 그의 개인적인 지출과 오미숙 여사의 생활 방식에 전부 사용되었다. 더 나쁜 것은 서연의 변호사는 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즐겼던 모든 호화로운 편의시설 해외여행, 오미숙 여사의 명품 가방, 보석, 심지어 고향집 리모델링 비용까지 모두 서연 명의의 가족카드로 지불되었음을 증명했다. 법적으로 서면 허가 없이 그리고 부부의 합리적인 생활비 범위를 벗어난 자금 사용은 부채로 분류되었다. 변호사는 민준과 그의 어머니의 쾌락적인 지출 총액이 3억 원이 넘는 환상적인 액수에 달한다는 요약본을 제시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액수가 너무 커서 판사는 눈살을 찌푸리고 민준을 신문하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민준은 창백해졌다. 그는 아내의 선물이었다고 반박하려 했지만 마침내 서연이 입을 열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는 시어머니의 사치를 위해 그렇게 큰 금액의 사용을 결코 승인한 적이 없다고 선서하에 진술했다. 그녀는 오히려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종종 저축해야 했다고 말했다. 서연은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어서 그동안 침묵했지만 민준이 재산 분할 소송을 시작했으므로 자신의 돈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서연의 변호사는 반소, 즉 맞고소를 제기했다. 그는 민준이 모든 돈을 반환하거나 그 돈으로 구입한 재산이 손해배상으로 압류될 것을 요구했다. 판사의 의사봉이 민준의 미래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지는 소리와 함께 떨어졌다. 법원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검토한 후 서연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민준의 모든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게다가 판사는 민준이 불법적으로 사용한 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입증되었다고 판결했다. 담보로서 판사는 피고 또는 그의 가족 명의의 자산 중 해당 자금 흐름으로 구입된 것으로 증명된 모든 자산의 압류를 명령했다. 이는 서연의 신용카드 돈으로 최근에 담보 대출이 완납된 오미숙 여사의 유일한 고향집 등기부 등본이
경매를 위해 국가에 의해 압류될 것을 의미했다. 판결을 듣고 오미숙 여사는 법정에서 히스테리하게 소리쳤다. 그녀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마치 자신의 탐욕이 자신이 소유한 마지막 재산을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그녀는 법정 바닥에 쓰러져 큰 소동을 일으켰다. 민주는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의 몸은 마치 뼈가 제거된 것처럼 힘이 없었다. 그는 한때 자신을 사랑했던 여인의 눈에서 약간의 동정심이라도 보기를 바라며 서연을 보았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갔다. 그녀 뒤로 의료진이 오미숙 여사를 데려가기 위해 들어왔다. 한편 민주는 방금 자신의 무덤을 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 왔지만 수억 원의 빚을 진 빈털터리로 떠났다. 가정법원에서 판사의 의사봉이 내려친 후 민준과 오미숙 여사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재산 압류 집행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했다. 아들의 해외 성공의 상징으로 항상 자랑했던 유일한 고향집에는 이제 국가에 의해 압류됨이라는 눈에 띄는 빨간 딱지가 붙었다. 돌아갈 곳도 담보로 잡을 재산도 괜찮은 집을 임대할 은행 잔고도 없이 그들은 길거리에 나앉았다. 2달 연속 임대료를 내지 않아 이전 월세 아파트에서 강제 퇴거당했고 이제는 매우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외곽의 달동네에 버려졌다. 그들의 새로운 거주지는 햇빛이 거의 닿지 않는 좁고 축축한 골목 끝에 있었다. 지붕들이 서로 맞닿아 햇빛을 가렸다. 오두막의 벽은 회반죽을 바르지 않은 노출된 벽돌이었다. 성면 지붕은 곳곳에서 물이 새어 천장에 습기 얼룩을 만들었고 실내 공기는 썩은 나무문 바로 앞에 고여있는 하수구 냄새와 섞여 숨이 막혔다. 그 좁은 공간에서 사치는 잊혀진 단어였다. 더 이상 등을 위로해줄 푹신한 스프링 매트리스도 피부를 식혀줄 에어컨도 없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얇은 매트 한 장이 두 사람의 침대 역할을 했다. 매일 밤 그들은 굶주린 채 잠들어야 했고 사나운 모기들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집지붕 위를 달리는 쥐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함께했다. 한때 수백만 원짜리 얼굴 관리와 명품 옷으로 항상 화려하게 보였던 오미숙 여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칙칙하고 기름졌으며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인한 표정 주름이 두드러지고 깊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싼 미용실에서 항상 정성스럽게 손질했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종종 축 늘어지고 눅눅한 냄새가 났으며 음식 포장지에 고무줄로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다. 더 이상 그녀를 칭찬하는 상류층 친구들은 없었고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는 이웃들만 있었다. 매일 오미숙 여사는 새벽 기도 소리가 울리기 전에 일어나야 했다. 평소에 아침 운동이나 사교 클럽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공장 노동자인 이웃들을 위해 빨래와 다림질을 하는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이 가짜 전 사모님은 한때 깊이 경멸했던 힘든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낮춰야 했다. 한때 부드럽고 도자기 찻잔만 들었던 그녀의 손은 이제 피부를 태우는 값싼 세제에 노출되어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졌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옷에 묻은 얼룩을 문지르면서 공중 화장실에서 종종 혼자 울었고 한때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으로 여겼던 사람들의 하녀가 되어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다. 하지만 이웃들은 그녀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느리고 깨끗하지 않은 일 처리에 대해 종종 비웃고 꾸짖었으며 세탁 비누의 품질에 대해 계속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민준의 상황도 그리 좋지 않았다. 사실 그는 어머니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 붕괴를 겪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한때 취업 지원서를 낼 때마다 자랑스러워했던 명문 대학의 학위는 이제 튀김 포장지보다 가치가 없었다. 부정직한 직원, 자산 횡령자, 그리고 박 회장의 대기업에서 불명예스럽게 해고된 사람이라는 낙인은 모든 회사에서 즉시 거절당하게 만들었다. 행정 직원이 필요한 소규모 회사들조차도 민준처럼 청렴도 기록이 나쁜 사람을 고용하기를 꺼렸다. 기업 세계는 그에게 문을 단단히 닫았다. 마침내 먹고 살기 위해 민준은 한때 가졌던 거대한 자존심을 삼켜야 했다. 그는 도시의 중앙 농수산물 시장에서 짐꾼으로 임시직을 받아들였다. 매일 밤 새벽까지
민주는 50kg짜리 쌀, 채소, 양파 자루를 배달 트럭에서 상인들의 가판대까지 운반해야 했다. 한때 에어컨이 켜진 사무실의 인체공학적 의자에 편안하게 기댔던 그의 등은 이제 척추를 고문하는 무거운 짐을 지탱하느라 긁히고 멍들고 구부러졌다. 한때 정성스럽게 관리했던 그의 피부는 이제 햇볕에 타서 검고 기름지고 비누로도 지우기 힘든 때로 가득 찼다. 한때 반짝이는 가죽 구두에 쌓여있던 그의 발은 이제 얇고 꿰맨 슬리퍼만 신고 썩은 쓰레기로 가득한 축축한 시장 바닥을 걸었다. 민주는 종종 짐 나르는 일자리를 두고 더 힘센 다른 짐꾼들과 싸워야 했고 종종 밀려나 진흙탕에 빠져 한때 그가 오만한 젊은 관리자였다는 것을 모르는 시장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민준이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간신히 소시지가 든 샌드위치 몇 개를 살 잔돈만 가지고 오두막으로 돌아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는 휴식의 평온을 제공하기는커녕 새로운 지옥으로 그를 맞이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되었다. 어려운 삶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오미숙 여사는 계속해서 모든 고통을 민준 탓으로 돌렸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녀는 민준이 부자이고 착한 아내 서연을 잘 돌보지 못한 쓸모없고 어리석은 아들이라고 저주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과거를 들추어내며 만약 민준이 박 회장의 환심을 사기 위해 더 똑똑했고 차에 대해 그렇게 정직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 쓰레기장에 처박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친 민준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들이었을 때처럼 꾸지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머니에 대한 그의 존경심은 쓰라린 현실에 의해 완전히 침식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모욕에 훨씬 더 잔인하고 상처 주는 말로 응수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훔친 벤츠로 부자인 척하고 싶었던 오미숙 여사의 오만한 입과 과시적인 생활 방식의 업보라고 그녀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민주는 어머니의 탐욕이 자신을 작은 부패와 거짓말을 저지르도록 부추겨 마침내 직장, 아내, 그리고 미래를 잃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들의 증오에 찬 외침은 종종 플라스틱 접시를 깨거나 문을 쾅 닫는 것으로 끝났고 이는 옆집 이웃들이 벽을 두드리며 한밤중에 계속 소란을 피우면 쫓아내겠다고 위협하게 만들었다. 그 좁고 덥고 숨 막히는 공간에서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애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상호 증오 비난 그리고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깊은 후회로 대체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판 가난의 구렁텅이에 함께 갇혀 다시는 빠져나올 희망이 없었다. 파멸의 폭풍이 민준과 그의 어머니를 덮쳐 그들이 한때 누렸던 가짜 사치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지 1년이 지났다. 시간은 그들의 비참한 운명에 무관심하게 계속 흘러갔다. 반면에 인내심 있고 정직했던 사람들에게 시간은 달콤한 보상을 가져다 주었다. 그날 오후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비즈니스 지구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분위기가 시원하고 조용하며 우아했다. 그 레스토랑은 성공한 기업가들과 상류층의 만남의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대리석 바닥은 수정 샹들리에의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최고급 스테이크와 미식가 커피의 향기가 중앙 냉방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조절된 공기를 가득 채웠다. 부드러운 재즈 연주곡이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와 장소의 품격을 더했다. 큰 창가에 위치한 최고의 테이블 중 하나에는 서연과 그녀의 아버지인 박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다. 서연의 모습은 1년 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위험 있었다. 그녀는 유명 디자이너의 현대적인 드레스를 우아하게 입었고 부드러운 패턴의 실크 스카프와 완벽하게 어울렸다. 그녀의 얼굴은 깨끗하고 자연스럽게 빛났으며 뚜렷한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발산했다. 민준의 억압받는 아내였을 때와는 달리 슬픔, 정신적 압박 또는 부은 눈의 흔적은 더 이상 없었다. 서연은 이제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존경받는 여성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축하의 날이었다. 서연은 방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이 된 자신의 패션 부티크 5호점을 열었다. 자신의 자본과 아버지의 전략적 지도로 다시 시작한 사업은 짧은 시간에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 그녀는 세상에, 그리고 특히 자신에게 아버지의 큰 이름에 그늘 없이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설 수 있음을 증명했다. 박 회장은 넘치는 자부심과 애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노신사는 건강해 보였다. 그의 미소는 넓고 자유로웠다.
그는 서연이 이웃 국가들의 수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사업 확장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초콜릿 케이크 디저트를 즐기며 함께 웃었고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축하했다. 박 회장에게 딸이 해로운 기생충으로부터 해방되어 강한 여성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가 샀던 어떤 고급 차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행복이었다. 그들의 따뜻하고 웃음 가득한 대화 중에 서연의 시선은 우연히 옆에 있는 거대한 창문으로 향했다. 두껍고 방음 처리된 유리는 두 개의 상반된 세계를 완벽하게 분리했다. 레스토랑 내부의 조용하고 향기롭고 호화로운 세계와 외부의 시끄럽고 덥고 먼지 많고 잔인한 세계. 레스토랑 앞대로의 보도에는 점심시간 때문에 큰 교통체증이 있었다. 서연은 레스토랑 로비 입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불법 주차 구역에서 작은 말다툼을 보았다. 낡고 찢어지고 기름때 묻은 주황색 조끼를 입은 불법 주차 요원이 자신의 차가 지나가던 오토바이에 긁혔다고 주장하는 고급 세단 차주에게 심하게 꾸지람을 듣고 있었다. 주차 요원은 매우 비참하고 겁에 질린 몸짓으로 용서를 구하며 머리를 깊이 숙였다. 그는 가슴 앞에서 여러 번 손을 모으고 맞거나 신고당하지 않기를 애원했다. 주차 요원의 피부는 뜨거운 태양에 타서 검었고 머리카락은 길거리 먼지로 가득 차 헝클어져 있었으며 몸은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앓는 사람처럼 매우 말랐다. 그의 광대뼈는 날카롭게 튀어나왔고 눈은 푹 꺼져 다크서클에 둘러싸여 있었다. 서연은 그 남루한 모습 뒤에서 익숙한 형체를 알아보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떴다. 다음 순간 서연은 깜짝 놀랐다. 그는 한때 항상 다림질한 셔츠, 세련된 정장, 비싼 시계로 흠잡을 데 없었던 그녀의 전남편, 민준이었다. 이제 그는 괜찮은 신발도 없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서서 동전 몇 푼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욕과 침을 받고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남은 사랑이나 솟아나는 향수 때문이 아니라 고통받는 낯선 사람을 볼 때 느끼는 것과 같은 기묘한 연민 때문이었다. 서연의 시선은 민준이 있던 곳 건너편 보도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옷과 색이 바랜 잠옷을 입은 한 노파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행인들에게 애처로운 얼굴로 작은 휴지 묶음과 마스크를 팔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길거리 먼지와 땀으로 뒤덮여 있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서연은 여전히 오미숙 여사의 특징을 매우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한때 쇼핑몰에서 모조품 가방을 자랑스럽게 뽐내고 사교 클럽 모임 때마다 서연을 애도 못 낳는 멍청이라고 모욕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거리에서 손을 내밀어 사람들이 1,000원짜리 휴지를 사주기를 바라는 동정을 기다려야 했다. 그 장면은 서연이 그들에 대해 가졌던 마지막 기억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 혹은 어쩌면 운명이 그녀에게 연극의 결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았다. 방금 차주에게 꾸지람을 들은 민주는 고개를 돌려 고급 레스토랑 건물을 향했다. 아마도 그는 잠시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싶었거나 아니면 단지 더 이상 즐길 수 없는 안락한 삶을 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눈은 투명한 유리를 뚫고 그를 바라보고 있던 서연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민준에게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발은 뜨거운 아스팔트에 박힌 것 같았다. 민주는 그의 전처가 저 안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하고 빛나고 행복하게. 그는 서연이 한때 자신이 느끼고 낭비했던 사치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서연의 식탁에 있는 맛있는 음식이 아마도 그가 자루를 나르고 주차를 하며 3개월 동안 번 수입과 맞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치심, 극심한 후회, 그리고 자존심의 붕괴가 민준의 가슴을 너무나 강하게 쳐서 그는 숨이 막히고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의 비이성적인 자존심과 탐욕을 따르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내던졌는지 명확하게 보았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다. 그는 서연을 부르고 싶었고 안으로 달려가 무릎 꿇고 과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그는 그 두꺼운 유리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운명의 벽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지 외부의 먼지였고 서연은 쇼윈도의 다이아몬드였다. 민주는 오미숙 여사도 돌아보며 놀라움에 입을 가리는 것을 보았다. 후회의 눈물이 그녀의 더럽고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다. 서연은 눈물 가득한 민준의 시선을 몇 초간 길게 마주했다. 서연의 얼굴에는 분노도
만족스러운 조롱의 미소도 불타는 복수심도 없었다. 단지 무표정하고 평온한 시선만 있었다. 끝나버린 과거를 보고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조금의 자리도 없는 과거를 보는 사람의 시선. 서연은 천천히 시선을 돌려 일방적으로 그 눈 맞춤을 끊었다. 그녀는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박 회장도 밖에 민준의 존재를 알아차렸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박 회장은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딸에게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지나갔다는 무언의 신호. 서연은 아버지의 미소에 부드럽게 화답하고 우아하고 단호한 몸짓으로 레스토랑 웨이터를 불렀다. 웨이터가 다가오자 서연은 햇빛이 너무 눈부시니 창문의 커튼을 닫아달라고 요청했다. 웨이터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커튼줄을 당겼다. 두꺼운 황금색 천이 센티미터씩 내려오며 천천히 거리의 풍경을 가렸고 민준이 서연을 보는 시야를 막고 레스토랑 내부의 밝은 빛과 외부의 고통스러운 열기를 분리했다. 커튼은 단단히 닫혔고 서연에게는 그녀의 과거의 책도 영원히 닫혔다. 한편 민준과 그의 어머니에게 후회 속의 삶은 죽는 날까지 견뎌야 할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 5년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한 바퀴 완전히 도는데 짧은 시간이 아니다. 농수산물 시장 외곽의 허름한 다방에서 민준은 텅 빈 시선으로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이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한때 빽빽하고 검었던 머리카락은 이제 희끗희끗해졌고 일부는 듬성듬성했다. 얼굴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너무 많이 피운 담배 때문에 이가 누렇게 변했다. 그는 색이 바랜 정당 티셔츠와 낡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묽은 블랙커피 한 잔과 차가운 꽈배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다시 채소 나르는 일을 하러 가기 전에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아침 식사였다. 시장의 소음과 상인들의 외침이 그의 암울한 삶의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민준의 주인은 다방 주인이 먼지 쌓인 선반에 놓인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의 볼륨을 높였을 때 흐트러졌다. 아침 뉴스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영감을 주는 여성 기업가의 프로필에 대한 특별 보도를 하고 있었다. 화면에 나타난 얼굴을 보았을 때 민준의 심장은 떼는 듯했다. 그것은 서연이었지만 텔레비전에서 본 서연은 그가 알던 서연과는 매우 달랐다. 그녀는 너무나 우아하고 위엄 있고 빛났으며 진정한 행복의 아우라를 풍겼다. 서연은 아름다운 꽃밭으로 둘러싸인 박 회장의 예전 집보다 훨씬 큰 호화로운 집의 마당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카메라는 서연 옆에 서 있는 인물, 잘생기고 친절한 미소를 짓고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를 팔에 안고 있는 부드러운 눈빛의 남자를 집중 조명했다. 그는 서연의 새 남편으로 종교적이고 매우 가정적인 사람으로 알려진 평판 좋은 건축가였다. 인터뷰에서 서연은 빛나는 눈으로 자신의 성공은 현재 남편의 기도와 지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상 그녀를 여왕처럼 대하고 함께 행복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연은 또한 어두운 과거에 대한 헌신으로 최근에 가정 유기를 겪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사회재단을 설립했다고 언급했다. 그 성공 이야기에서 민준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서연에게 민준은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그는 그녀가 마침내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기 전에 그녀를 넘어뜨린 작은 돌멩이에 불과했다. 민준은 가슴에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다. 마치 큰 바위가 폐를 으스러뜨리는 것 같았다. 그는 서연의 삶이 얼마나 완벽한지 보았다. 이제 그는 그녀의 새 남편의 눈에서 진정한 사랑을 보았다. 민준이 결코 주지 않았던 것, 어머니의 자존심을 쫓느라 너무 바빴다. 후회가 큰 파도가 바위를 치는 것처럼 그를 덮쳤지만 이번에는 파도가 그를 익사시켰다. 민준은 1년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며 가벼운 뇌졸중을 앓은 후 좁은 월세 아파트에서 마비된 채 지내는 오미숙 여사를 떠올렸다. 한때 그렇게 오만했던 그의 어머니는 이제 꿈속에서 울고 헛소리만 하며 돈이 없어 거의 갈아주지 않는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노년을 보내고 있었고 상류층 친구들 중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은 다방 테이블에 동전 몇 개를 남기고 일어섰다. 여전히 서연의 작은 가족의 행복한 웃음을 보여주는 텔레비전 방송을 뒤로하고 그는 축축한 시장의 쉔저 속으로 나와 다시 무거운 양파 자루를 어깨에 꼈다.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마침내 민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감추었다. 그는 가장 혹독한 벌이 가난이 아니라 한때 손에 다이아몬드를 쥐고 있었지만 금이라고 믿었던 돌멩이 때문에 그것을 버렸다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는 끝없는 후회의 미로 속에서 맴돌면서 멀리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지켜보며 남은 인생을 보내야 했다. 그의 이야기는 운명에 의해 완벽하게 쓰여진 정의로 끝났다.